CIA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뮬레이션을 430회 돌렸는데 전부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에서 9,200억 달러가 증발했고 태평양 방어선에 33시간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118억 달러를 뜯어내려던 대통령의 청구서는 결국 자기 손으로 찢어졌습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국 3등급으로 분류하던 CIA 수석 분석관이 48시간 만에 모든 것을 뒤집은 보고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 CIA 동아시아 분석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22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중 4년은 서울주재 CIA 지부장으로 근무했고 돌아온 뒤로는 줄곧 동아시아 정보를 총괄해 왔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를 받았을 때 솔직히 심장이 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품이 나왔습니다. 한국 파일이라니. CIA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지루한 과제의 대명사였거든요. 우리 내부 분류 체계에서 한국의 코드명은 에코-3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 대상국 3등급이었죠.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같은 등급에 묶인 나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태국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IA의 공식 평가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동급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4년을 살았으니 한국이 필리핀보다는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주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전초기지, 미군 28,500명이 주둔하는 임대, 부동산 정도의 의미였어요. 새벽 4시 반, 랭리 본부 지하 2층 분석실에 도착했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나는 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모니터 12대가 빼곡히 늘어선 분석실은 냉방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등골이 서늘했죠. 이미 팀원 6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마이클 첸이 저를 보자마자 피식 웃더군요. 마이클은 중국 전문 분석관이었는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대만 출신이라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고 중국 관련 첩보에서는 CIA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재였습니다. 콜린스, 한국 파일이라며? 그거 자네 혼자 30분이면 끝내겠는데. 보고서 결론은 내가 지금 써줄까? 주한미군 빼면 한국은 48시간 안에 북한한테 먹히고 미국은 괜찮다. 끝.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커피나 한 잔 뽑아오게. 오늘 일찍 끝내고 점심 전에 퇴근하지 뭐. 분석실 안의 팀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레이첼 모리슨이라는 유럽 담당 분석관은 대놓고 비꼬더군요. 한국 보호 대상국 보고서를 수석 분석관이 직접 쓴다고. 주니어 분석관한테 시키지 그랬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의 비아냥에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동의했습니다. 한국 파일은 CIA에서 신입 분석관의 연습용 과제로나 쓰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자만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을 때 저는 먼저 한국 관련 기존 평가 보고서들을 훑었습니다. 화면에 뜬 파일 목록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지더군요. 가장 최근 종합평가 보고서의 작성일이 무려 7년 전이었습니다. 7년이요. 중국 파일은 매주 업데이트되고 러시아 파일은 격주로 갱신되는데 한국 파일은 7년째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 낡은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 통제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제한적임. 주한미군 철수 시 한반도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함. 깔끔하고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베껴서 날짜만 바꾸면 48시간은커녕 48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 작성하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위성 데이터와 경제 지표, 군사 정보를 새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어요. 한편 이 보고서를 시킨 배경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방위비 118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한국이 내던 금액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대통령의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호비 논리. 주한미군 28,500명 유지에 미국이 연간 약 45억 달러를 쓰는데 한국은 고작 11억 2천만 달러만 분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나머지 34억 달러 가까이를 미국이 공짜로 한국을 지켜주는 데 쓰고 있다며 여기에 10배 가까운 개수를 적용하면 118억 달러가 정당하다는 계산이었죠. 둘째, 반도체 기생충 논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이 전부 미군의 안보 우산 덕분이라는 겁니다. 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줬으니 한국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었고 따라서 그 영업이익의 일부를 방위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셋째, 소급 청구 논리. 지난 10년간 미국이 한국에 덜 받은 금액이 9조 5천억 원이고 앞으로 5년치를 선납으로 받으면 합계 16조 2천억 원이라며 이걸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건 뭐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손님한테 당신이 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잔 덕분에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며 묵지 않은 날짜까지 계산해서 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솔직히 저도 이 논리가 다소 과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소관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주한미군 철수에도 미국은 괜찮다는 결론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옆자리에서 중국 파일을 정리하다가 제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 118억 달러라. 대통령이 좀 심하긴 하지. 하지만 뭐 한국이 뭘 어쩌겠어. 북한이 코앞인데 결국 울면서 돈 내겠지.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울면서 돈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으르렁거리면 꼬리를 내리는 게 한국이라는 것이 CIA 복도에서 농담처럼 떠도는 통설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올수록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방위비 분담금 구조를 들여다볼 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고작 11억 2천만 달러만 낸다고 주장했죠. 저도 처음엔 그 숫자만 보고 보고서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끌어오니 이상한 항목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더군요. 직접 현금 분담금 말고도 기지 이전 부지 제공 비용, 주변 도로와 전력 상하수도, 기반 시설 건설비, 각종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토지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하나 더해갔어요. 연간 직접 분담금 2조 1천억 원, 기지 주변 인프라 지원 8,200억 원, 세금과 임대 행정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한 간접 지원 1조 3,800억 원, 토지 제공의 기회비용 1조 800억 원, 합산하니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은 연간 5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53조 원이에요. 잠깐.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3번을 돌려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이 고작 11억 달러만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4배가 넘는 금액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교 데이터를 뽑아보니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2.8%로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OECD 38개국 가운데 당당히 1위였습니다. 나토 회원국 평균이 2.1%였고 대통령이 그렇게 감싸는 일본은 고작 1.19%에 불과했어요. 영국이 2.3%, 프랑스가 1.9%였으니 유럽의 강대국들보다도 한국이 훨씬 많은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안보 무임승차국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거든요. 한국은 가장 성실하게 돈을 내고 있는 나라였는데 대통령은 하필 그 나라를 골라서 10배를 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가 좀 이상해서. 저는 서둘러 화면을 넘겼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위비 하나 때문에 보고서 전체 방향이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써야 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빠져도 미국은 괜찮다. 그 한 줄이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분석관의 본능이랄까요. 한번 발견한 이상 징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실질 부담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해두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군사력 분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은 미국 없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뽑아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군 전력 데이터를 불러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 총액이 63조 8천억 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0억 달러. 이건 세계 9위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칫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니 심상치 않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개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현무탄도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전부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독자 생산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죠.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했어요. 아직은 한국이 미국 없이 안 된다는 결론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방위비에서 좀 예상 밖의 숫자가 나왔을 뿐이지 핵심은 군사 시뮬레이션이니까요. 주한미군을 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한국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보고서는 간단하게 끝날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타곤 워게임팀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했어요. 주한미군 전면 철수 후 24시간. 한반도와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AI 슈퍼컴퓨터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저는 새벽 6시가 넘어서야 분석실을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의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5조 3천억 원. OECD 1위. 독자 무기 체계. 분명 사소한 이상 징후일 뿐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전부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며 핸들을 잡은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22년간 정보를 분석해온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직감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일 아침 도착할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서 도착한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걸 치울 여유조차 없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이 제가 2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분석실에 도착한 저는 펜타곤 워게임팀에서 보내온 암호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모니터를 바라봤죠. 당연히 한국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기 파편이 구두 위로 튀었지만 그런 건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결과가 제 22년 경력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AI 슈퍼컴퓨터가 430회 반복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고 이에 반발한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였죠. 저는 당연히 한국이 북한에게 먹히는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430회 전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먼저 무너지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가다듬고 상세 결과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반도체 공급망 붕괴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반도체 공급량의 76.8%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 허가를 중단하는 순간 엔비디아의 AI 서버용 GPU 생산 라인 14개 가운데 9개가 즉시 정지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스닥 빅테크 시가총액은 개장 41분 만에 9,20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은 3시간 만에 34%까지 곤두박질 쳤죠.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AI 패권이 한국산. 반도체 칩 없이는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죠. 이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화면 속 숫자는 냉혹하게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충격은 태평양 방어선의 붕괴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해군이 대한해협 감시를 중단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구축함 3척과 핵추진 잠수함 2척이 탐지되지 않은 채 대한해협을 통과했어요. 미국이 위성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51분. 한국의 레이더망이 작동하던 시절이었다면 4분 남짓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긴급 출동시킨 항공모함이 괌에서 대한해협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33시간이었죠. 태평양 서쪽 절반이 33시간 동안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마이클 첸이 제 모니터를 힐끗 봤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콜린스, 이 숫자가 진짜야? 한국 빠지면 태평양에 33시간짜리 구멍이 뚫린다고? 진짜야. 430회 전부 같은 결과야. 마이클이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중국 전문가인 그가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33시간이면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까지 진출하고도 남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충격은 더 끔찍했습니다. 병참과 정비의 마비였어요. 부산, 평택, 진해를 잇는 보급축이 끊기면 미군은 하루 안에 군수물자 13,400톤의 우회 수송을 강요받고 함정 19척과 항공기 87대의 정비 순서가 밀려버립니다. 평소 6시간 안에 처리하던 긴급 부품 이동은 괌이나 일본으로 우회해야 해서 35시간으로 늘어나고 그 차이만으로 작전 가동률이 24% 떨어져요. 미국 태평양 함대의 4척 중 한 척이 항구에 묶이는 셈이었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펜타곤 워게임팀의 하워드 대령에게서 직통 전화가 왔어요. 콜린스, 시뮬레이션 결과 받았지? 이거 보고서에 그대로 못 올려. 백악관이 뒤집힌다고. 하워드, 나도 안다. 하지만 430회 전부 같은 결과잖아. 우리가 숫자를 조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워드 대령은 펜타곤에서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그럼 그조차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콜린스, 솔직히 나도 결과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어.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몰랐는지 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분석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팀원 6명 전부 제 모니터를 흘끔거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파일을 비웃던 레이첼 모리슨의 눈이 커져 있었죠. 분석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농담과 킥킥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형광등 아래 무거운 침묵만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건 표면적인 결과에 불과했거든요. 왜 한국이 빠지면 미국이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분석이 저를 더 깊은 충격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태평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먼저 중국 해군의 배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마이클 첸에게 중국 쪽 최신 정보를 요청했더니 그가 건네준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데이터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북방함대를 옆구리에서 완벽하게 틀어막는 쐐기였습니다. 인천, 평택, 제주를 잇는 약 700km의 해상. 감시선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서해와 동중국해 북부를 동시에 압박하는 거대한 돌출부였거든요. 중국 구축함이 칭다오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한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항로가 평균 640km 늘어나고 호위 전력으로 구축함 2척, 잠수함 1척, 대잠 초계기 4대를 추가로 붙여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평시에도 구축함 28척, 호위함 21척, 잠수함 13척을 한반도 인근에 고정해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중국 해군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 때문에 꼼짝 못하고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이 함대의 절반 이상이 제2도련선 바깥으로 나가 미국을 직접 압박했을 거예요.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이건 나도 처음 보는 데이터야. 중국이 한반도 근처에 이 정도 전력을 묶어두고 있다고?
내가 10년간 중국 해군을 분석했는데 이 배치 패턴의 원인을 한 번도 한국으로 연결해 본 적이 없어. 그가 입술을 깨물더군요. 10년간 중국만 들여다본 전문가가 한국의 존재 자체가 중국 해군을 묶는 족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묶는 것이 미국에 얼마만큼의 이득인지 금액으로 환산해 봤거든요. 한국이 빠져서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면 미국은 오키나와 증원비로 연간 27조 원을 추가로 써야 했어요. 추가 병력 19,800명을 배치해야 했고 해상 보급비만 7조 1천억 원이 더 들어갔죠. 합치면 한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미국이 연간 34조 원 넘게 절약하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가 연간 5조 원 남짓이니 미국은 한국에 5조를 쓰고 34조를 아끼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손등에 진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기대어 이득을 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까지 추가되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러시아 극동 배치 데이터를 열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 63만 명 이상을 투입하면서도 연해주와 사할린 일대의 극동군구에 9만 1천 명을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병력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전시 상황에서 왜 극동에 이토록 많은 병력을 남겨두었을까요?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9만 1천 명은 즉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전환 배치가 가능했어요. 나토 합동전략평가센터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 병력이 돈바스 전선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 방어선 붕괴 확률은 71%로 추산되었죠.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가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이첼 모리슨이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어요. 유럽 담당인 그녀에게 우크라이나 전선은 자기 소관이었거든요. 콜린스, 잠깐. 러시아가 극동에 9만 1천 명을 묶어둔 이유가 한국이라고? 그러면 한국이 빠지는 순간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진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한국은 미국만 지켜주는 게 아니야. 유럽도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공짜로. 레이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지더군요. 어제까지 한국 파일을 주니어한테 시키라고 비꼬던 그녀가 이제는 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제는 농담거리였던 한국이 오늘은 이 방 안 모든 사람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한국이 왜 그토록 효과적으로 두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지를 파고드니 더 무서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이 멀쩡하고 미국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 근본 원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군 전력 데이터를 CIA 최고 등급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왔어요. 7년간 방치된 보고서가 아니라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현지 정보원 보고를 종합한 최신 자료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숫자는 한국의 무기 국산화율이었어요. 97.4%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모니터를 2번 두드렸어요.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함정, 레이더, 탄약, 전장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분야 기준으로 한국은 거의 모든 무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해드리죠. 일본은 미국의 F-35를 조립 생산하고 대만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수입합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 대부분도 미국 무기 체계에 의존하죠. 미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이 나라들의 전력은 반토막이 나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현무탄도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 천궁 방공, 미사일 전부 설계부터 양산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낸 무기 체계였어요. 미국이 부품을 끊어도 한국군은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의자를 끌고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이제 그는 자기 중국 파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 분석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국산화율 97%. 이건 미국도 못하는 수준 아니야? 미국도 일부 부품은 유럽에서 수입하잖아. 맞아. 미국의 무기 국산화율이 89%야.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마이클이 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CIA에서 10년간 정보를 분석한 친구가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하지만 진짜 소름이 돋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의 질적 수준을 분석했을 때였어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미국 내에서 징병제 국가의 군대는 흔히 머릿수만 채운 오합지졸이라는 평가를 받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니 한국의 징병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수한 구조였습니다. 한국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80%였어요. 징병제 국가 중 압도적 1위였죠. 이스라엘이 62%, 노르웨이가 58%, 핀란드가 54%였으니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한국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의 이공계 전공 비율이 42%에 달했어요. 미국 육군 일반 병사의 입대 자격 시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1점인 반면 한국 병사의 동등 환산 점수는 73점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장교 후보생 기준선이에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장교급 두뇌를 가진 사람을 소총수로 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의 아침 햇살이 주차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무기 체계 1280개를 전수 조사해보니 그중 760개가 한국산 소재나 부품을 최소 3종 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이 아니었어요. 고밀도 군사용 적층 세라믹 부품의 23%, 고성능 배터리셀의 29%를 한국이 쥐고 있었죠. 미국의 정찰 위성 한 기부터 구축함 한 척, 전투기 한 개 편대까지 직간접적으로 한국 공급망을 밟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군 무기 생산 일정이 평균 13개월 밀리고 조달 단가는 39% 상승하며 전력 공백 비용만 연간 1,070억 달러에 달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인식의 벽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죠. 마이클,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뭐가? 전부 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거꾸로였어.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반도체로, 부품으로, 병참으로, 중국을 묶어두는 것으로. 미국 패권의 진짜 기둥은 한국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기둥에 10배 가격표를 붙이며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던 거라고. 분석실 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도, 커피잔 내려놓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6명의 분석관이 전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눈가가 빨개져 있었고 러시아 담당 분석관 데이비드 카플라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마이클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2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분석실이 이토록 무거운 침묵에 잠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보고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16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파헤쳐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전 전투력, 그 실체를 말이죠. 한국의 특수전 전력 데이터를 열었을 때 저는 이미 놀라는 것도 지쳐 있었지만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UDT, 특전사, 해병수색대를 합친 특수전 인원이 19,200명이었어요. 이 가운데 고난도 침투, 폭파, 표적 지정 임무에 숙련된 인원이 7,800명. 이들은 고속 침투정 13척, 중형 헬기 52대, 장거리 침투 드론 1,300대, 잠수, 침투 장비 980세트를 운용하며 전쟁 발발 후 6시간 안에 적 지휘소 40곳, 방공 레이더 54기, 탄약 집적지 22곳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장비 수량표에는 잘 안 잡히지만 실제 전투에서 사단셋을 투입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림자 전력이었죠. 거기에 한국 전체가 전시에는 하나의 거대한 전투 기계로 변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전시 24시간 안에 예비 전력 82만 명이 지정 위치로 이동하고 민간 드론 4,200대, 건설 장비 9,100대, 중형 트럭 12만 8,000대가 군 네트워크에 편입됩니다. 주요 표적 좌표 갱신 시간은 평균 47초, 포병과 드론을 연동한 타격 시간은 2분 26초, 해안 접근 표적에 대한 초동 반격 시간은 8분 12초였죠. 결국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최종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을 침공하는 세력은 14시간 안에 상륙 전력의 41%가 해안 접근 단계에서 소멸하고 첫 12시간 안에 지휘 보급 거점의 63%가 끊기며 24시간이 지나면 항공 전력 가동률이 27% 이하, 기갑, 돌파 성공률은 8% 미만으로 추락합니다. 한국은 누가 와도 막아내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들어온 쪽이 하루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양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22년간 보호 대상국 3등급이라고 분류해왔던 나라가 사실 미국 없이도 100% 독자 생존이 가능한, 아니 오히려 미국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군사 괴물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인식은 그야말로 우물 안개구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보고서를 정리하려는데 분석실 구석에서 데이비드 카플란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러시아 담당인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콜린스, 이것 좀 봐. 방금 입수한 첩보인데 이거 보면 잠이 확 달아날 거야. 데이비드의 모니터에 뜬 것은 러시아 정보 채널에서 포착된 비공식 외교 전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은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이 한국의 LNG를 국제 시세보다 톤당 138달러, 낮은 가격으로 장기 공급하겠다는 협정을 비공개 경로로 제안한 거였습니다. 연간 공급 물량 1900만 톤. 한국이 이걸 받아들이면 연간 2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가 유럽에는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며 협박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에는 할인 카드를 내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우선 사용권까지 한국에 독점적으로 열어두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유럽까지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7,400km나 줄여주는 노선이었죠. 러시아가 다른 모든 나라의 북극 항로 통과를 사실상 차단한 상태에서 한국 해운사에 대해서만 통과 허가 건수를 전년 대비 37% 늘린 228건으로 확대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따로 있었어요. 러시아가 북한을 통한 한국 압박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북한이 한국을 직접 타격하는 수준의 군사 도발은 뒤에서 제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외무부가 평양에 보낸 비공개 외교 전문에는 한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은 러시아의 이익에 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입수된 거야? 지난달이야.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 한국 파일이니까. 그 한마디가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CIA에서 한국이라는 태그가 붙은 정보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CIA가 한국에 관해서만큼은 눈을 멀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쪽 첩보까지 합쳐지니 그림이 완성되었거든요. 마이클이 자기 중국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산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중러 경제권에 편입되는 시나리오에서 러시아 에너지 할인으로 연간 26억 달러 절감, 중국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수출 증가 추산 연간 94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118억 달러 완전 소멸, 합치면 한국이 1년 차에 얻는 순이익만 10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1080억 달러. 한국이 우리를 버리면 이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우리 손을 잡고 있어. 대통령이 뺨을 때리고 있는데도 말이야. 왜일까? 숫자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한국은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제가 되물었을 때 레이첼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숫자 너머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겠지. 73년간의 제도, 법치, 자유의 가치를 말이야.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연대는 쉽게 대체할 수 없으니까. 분석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1080억 달러의 단기 이익보다 체제의 안정성과 자유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고귀한 선택을 하고 있는 나라에 뺨을 때리며 10배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였죠. 22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이 나라를 보호 대상국 3등급으로 분류하고
신입 분석관의 연습 과제로 취급하고 7년간 파일을 방치해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감까지 8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백악관이 뒤집히든 말든 제 커리어가 끝나든 말든 사실대로 쓰겠다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결론이 아니라 미국이 알아야 할 진실을 쓰겠다고 말이죠.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같이 쓰자. 이건 자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레이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비드도 나머지 팀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 파일을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제 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반도 전략 재평가, 에코데시3 코드의 전면 수정 요청, 보호 대상국 3등급이라는 낡은 분류를 뒤집는 보고서의 첫 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분석실 벽면에 붙은 긴급 속보 모니터에 충격적인 뉴스가 떴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속보, 중동 6개국 국방장관, 워싱턴 대신 서울 방문 전격 결정, 방산 계약 520억 달러 규모. 분석실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 사이에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빨리 완성해서 백악관에 올려야 했어요. 더 늦으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운명이 이 보고서 한 장에 달려 있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이미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한 건 마감 2시간 전이었습니다. 47페이지. 제22년 CIA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문서였죠. 팀원 6명이 밤을 꼬박 새우며 검증하고 또 검증한 숫자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암호화 파일을 국가안보보좌관실로 전송하며 엔터 키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시간 뒤 백악관 상황실로 오라는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배석한 긴급 브리핑이었죠. 랭리에서 백악관까지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그 2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운전이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고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이틀간 잠을 못 잔 사람답게 핏기가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에어컨 탓이 아니었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앉은 국가안보보좌관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관통했거든요. 그는 이미 보고서를 읽은 상태였어요. 옆에 앉은 국방장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합참의장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앉게.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이 떴죠. 보좌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하신 결론, 즉 주한미군 철수에도 미국은 괜찮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430회 시뮬레이션 전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한국이 빠지면 먼저 무너지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국방장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합참의장의 깍지 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저는 화면을 넘기며 핵심 수치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연간 34조 원을 절약해주고 있다는 사실. 미국 무기 체계 1280개 중 760개가 한국 부품에 의존한다는 사실. 중국 함대 62척과 러시아 극동군 9만 1천 명이 한국 때문에 묶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떠나 중러에 붙으면 1080억 달러를 벌 수 있음에도 미국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밤 철수하더라도 한국군은 100% 독자 생존합니다. 무기 국산화율 97.4%, 세계 최고 수준의 징병제 전력, 연간 63조 8천억 원의 국방 투자. 한국은 어떤 외세의 침략도 스스로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우리의 손을 놓는다면 태평양 함대는 24시간 이내에 방어선을 하와이까지 후퇴시켜야 합니다. 한국이 빠진 미국은 AI 산업, 군수 산업,
태평양 패권 전부를 동시에 잃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협할 처지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상황실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5초, 10초, 15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118억 달러 방위비, 인상 요구안이었죠. 그가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이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에 뺨을 때리고 있었다는 소리인가? 그렇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가장 성실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가장 강력하게 중러를 견제하고 가장 많은 기술을 미국에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골라서 10배를 뜯으려 한 겁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는 서류를 내려놓더니 국가안보보좌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18억 달러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합참의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태평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분담금 몇 푼 더 받겠다고 태평양 패권을 걸 수는 없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 방위비 인상하는 즉시 동결이다. 이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48시간 동안 묵직하게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안도감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22년간 한국을 보호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신입의 연습 과제로 취급하고 7년간 파일을 방치해온 것이 고스란히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콜린스, 뉴스 봤어? 중동건이 터졌어. 이미 속보로 보긴 했지만 상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죠. 랭리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켜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118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진 거였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돈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6개국의 국방장관이 워싱턴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대신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거든요. 그들이 들고 간 백지 수표의 규모는 520억 달러. 미국이 아닌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첫째,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마다 의회 보고, 인권 조건, 최종 사용 인증서를 요구하며 구매국의 내정에 간섭하죠. 중동 국가들에게 이건 거래가 아니라 굴욕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계약 조건을 지키고 물건을 제때 납품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미국이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압박할 때 한국은 계약 납기보다 오히려 5달을 앞당겨 K9 자주포 36문을 사막 한가운데 완벽하게 세팅해준 실적이 있었어요. 중동의 한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무기와 함께 족쇄를 보내지만 한국은 무기와 함께 신뢰를 보냅니다. 셋째, 미국은 무기만 팔고 유지보수는 나 몰라라 했지만 한국은 퇴역 특수부대 요원들을 파견해서 현지 군인들에게 직접 전술을 전수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십을 보여줬죠. 하지만 중동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추가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산 대신 한국산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정보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급비 보고서가 유출된 거였어요. 내용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경우 일본의 독자 안보 유지는 불가능하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격상해야 한다.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국과 가장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일본이 비밀 보고서에서 한국 없이는 일본도 끝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협박하는 동안 세계는 한국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바보는 우리뿐이었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랭리 본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버지니아의 밤하늘 아래로 워싱턴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어요. 멀리 포토맥 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의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셔츠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내려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전, 저는 한국을 30분이면 끝나는 과제라고 웃었습니다. 보호 대상국 3등급이라는 코드명에 의문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국은 그저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전초기지, 미군이 주둔하는 임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48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태평양 패권의 숨은 기둥이었어요. 중국 함대 62척을 묶어두는 쐐기였고, 러시아 9만 1천 명을 극동에 고정시키는 자물쇠였으며, 미국의 AI 산업과 군수 산업을 떠받치는 반도체 심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막대한 기여에 대해 단 한 번도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덕분이라고 으스대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GDP의 2.8%를 국방에 쏟아부으며 태평양의 평화를 지켰어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수백조 원의 혈세를 들이붓는 동안 한국은 그저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해군을 공짜로 묶어두고 있었죠. 저는 포켓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CIA 내부 시스템 알림이 떠 있었어요. 한국의 분류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였죠. 에코-3 보호 대상국 3등급. 그 낡은 코드가 삭제되고 새로운 코드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알파-1 전략 필수 파트너 1등급. 동맹국 중 1등급을 부여받은 나라는 영국, 호주, 그리고 이제 한국. 단 3나라뿐이었어요. 어제까지 필리핀과 같은 등급이었던 나라가 하루 만에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족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국보다 미국에 더 중요한 나라였으니까요. 야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문짝이 아무리 거대해도 경첩이 빠지면 그 문은 쓸모가 없다고.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문의 경첩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미국은 문짝의 크기만 자랑하면서 경첩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정도가 아니라 경첩에 녹슬라고 소금물을 끼얹고 있었죠. 한국은 1080억 달러의 유혹을 뿌리치고 미국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도, 러시아의 에너지 할인도, 방위비 118억 달러의 소멸도 거부하고 73년간 쌓아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택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한 짓은 뭐였습니까? 10배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돈을 안 내면 군대를 빼겠다고 협박했어요. 가장 성실한 동맹을 골라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압박한 겁니다. 옥상 난간의 기대선 채 저는 오래도록 워싱턴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조명 아래에서 링컨이 무슨 생각을 할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한 후손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흰 바탕에 빨강과 파랑이 느리게 회전하는 그 문양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 깃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 작은 깃발 뒤에 5천만 명의 단단한 의지가 서 있고 그 의지가 태평양의 평화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두 손 모아 부탁해야 할 나라였어요. 제발 우리 곁에 남아달라고 당신들이 있기에 이 태평양이 유지되고 있다고 그 진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CIA 수석 분석관이 48시간 만에 깨달은 한국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